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최철이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많이 웃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몸이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순서가 엇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아플 때만 의사 선생님들한테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한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어 강의 도중에 어 목소리를 잠깐 잃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기침하거나. 그래서 그럴 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강연은 원래 그 스크립트가 없거든요. 다 애드립이기 때문에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서. 어 오늘 강의 그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능력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네.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총 3 분이 나오셔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주식 이야기만 계속하시면 좀 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사는 얘기를 좀 해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론 돈 얘기로 넘어가고, 세 번째는 제 채널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미국 주식 투자에 좀 확신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짧은 강연을 좀 알차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름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고, 보시는 것처럼 32만 명 가까운 독자분들이 모이셨는데 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경력이 22 년, 23년 정도 되는 호텔리어였습니다. 어 여 제 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호텔리어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1997 년인데요. 1997 년에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3 학년이었죠, 복학생. 어 그 당시만 해도 원래 한국의 대학생들은 공부도 별로 안 했고요. 워낙 경기가 좋을 때라서 대기업에서 한 대학교 3 학년 2 학기 정도 되면 취업 설명회에 나오고 다 이렇게 인재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사람이 모자랄 때였어요. 취직하기가 너무 쉬웠죠. 예, 저 역시도 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어 좀 쉽게 쉽게 인생을 생각했었고. 그런데 1999 97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IMF가 터졌잖아요. 어 졸업을 1년 앞둔 상태에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갑자기 인생이 좀 무서워졌겠죠. 처음으로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제 자신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로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어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될까, 지금 20대 중후반에 갑자기 인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부터 다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사실 의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의대 가는 걸 너무 원하셨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아, 다시 공부를 해서 학력고사 다시 봐서 의대를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어 어 고시를 패스하자.' 뭐 요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로 이 시기에
컴퓨터가 갑자기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컴퓨터를 공부를 해 볼까?' 이제 네 번째 옵션이 한국에서는 영어를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데 '영어 공부를 할까?'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가장 만만하게 느껴지는 게 영어였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12 시간, 15 시간 정도를 영어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그렇게 10 시간 이상씩 매일매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트여서 결국 첫 번째 직장을 미국에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캐나다도 잠깐 있었고요. 나중에 인제 그 워크 퍼밋이 잘 해결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영국으로 다시 넘어갔었고, 영국에 뜻하지 않게 일이 잘 풀려서요. 한 9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호텔리어로 계속해서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08 년이 됐는데, 2008 년에 제가 오랫동안 일하고 있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호텔로 옮기게 됐어요. 그때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그래서 좀 욕심이 생긴 거죠. 승진을 빨리 하고 싶은데 승진을 안 시켜 주니까 다른 호텔로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자마자 3 개월이 있고 나서 2008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가 쓰러졌습니다.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거든요. 정말 그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분위기는요 정말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호텔의 부총 지배인이라고 있거든요. 부총 지배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3 개월치 월급을 미리 줄 테니까 나가라." 그냥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직장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고 나서 어 다시 인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뭐 CV 이력서도 보내고 열심히 했었죠. 그때는 이제 결혼도 했고 와이프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 쪽은 잡이 안 잡히더라고요. 워낙 경제가 완전히 그 폭삭 이게 주저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잡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8 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의 경력을 살려서 인제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국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난생 처음이죠. 저는 인제 어 나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한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한국의 그 일하는 문화 같은 게 이제 외국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적응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하고 있던 호텔에 영업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굉장히 새롭게 뭐 외국에서 그 매출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왔는데 이 친구가 오니까 영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서 인정도 좀 받으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우쭐대면서 직장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 년이 됐는데요. 2012 년에 어 일본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한국하고 그 강제징용으로 완전히 어 반일 이런 감정도 막 생기고, 그 원자로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진이 났고요. 어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던 관광객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 2000 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그 호텔의 점유율의 한 30% 에서 40% 정도를 일본 관광객이 메워줄 때였어요. 뭐 뭐 겨울 연가 막 이런 거 막 뜰 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관광객이 끊기자마자 한국의 호텔들은 다 주저앉았습니다. 점유율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80% 90% 이렇게 호텔이 차던 게 갑자기 40% 50%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없으면 한국의 호텔들이 영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매출을 관리하는 매니저였는데 그 짐을 다 지게 됐죠. 그래서 난생 처음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해졌습니다. 그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텔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제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국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삶에
행복한 느낌이 없으면 바로 행동을 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행한 채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지금 난 불행하다. 그러면 변화를 줘야겠구나.'라고 와이프랑 다시 상의를 해서 동남아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인제 동남아에 나올 생각은 아니었고요. 이력서를 한 100 군데 정도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력서를 보낼 때는 한국에 있는 호텔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뭐 싱가포르,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력서를 보냈거든요. 한 100개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단 3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3 군데 중에 2 군데는 중국 호텔이었고요. 한 군데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인도네시아라는 그 지역에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 한번 동남아 쪽에 살아보자.' 그래서 결국 2012 년에 동남아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어 병원에는 병원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 호텔의 총책임자인 그 총지배인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직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호텔을 이제 경영을 해 왔습니다. 어 굉장히 좀 즐겁게 직장 생활을 잘했거든요. 이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제가 인제 우리 임원진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 임직원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고 코드가 잘 맞아서요.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 년이 찾아왔죠. 2020 년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갑자기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잘 모르던 단어가 인제 모든 사람이 아는 단어가 돼 버렸잖아요. 어 병원 쪽은 모르겠습니다. 호텔 쪽은요. 그 팬데믹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까 우리가 이제 호텔 점유율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객실이 100 개면 80 개가 차면 이제 점유율이 80%인 거거든요. 이 점유율이 보통 이제 80% 90% 정도가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호텔들은. 그런데 갑자기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호텔 안에 객실이 100 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5 개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호텔이 인제 적자로 돌아서거든요. 점유율이 50% 40% 정도 돼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프로핏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인제 호텔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 호텔 같은 경우는 보통 인제 저 같은 경영진이 있고 그리고 인제 오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랑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제가 인제 그 총지메이를 운영하고 있었던 호텔이 2 개가 있는데 이 2 개에서 갑자기 이제 적자가 계속 나오니까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호텔 운영하고 있던 호텔 2개 중에 하나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고요. 남아 있는 1 개는 계속 운영을 하되 임금을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사용하고 있는 그 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10억 을 5억 으로 줄어 달라. 예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임금을 반으로 이렇게 줄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직원이 예를 들어서 300 명이 있으면 300 명의 월급을 다 반으로 줄이면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정상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기본급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호텔리어들의 그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뭐 리셉셔니스트라든지 웨이터,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분들의 급여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따라서 이 급여도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인제 보통 이제 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팁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어 이거를 반으로 줄이면 사실 어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그 불가능하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죠. 인도네시아는 애들도 많거든요. 보통 한 가정에 최소 3 명, 4명 정도의 애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어렵겠다.' 그래서 부서장들을 골라서 불러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을 하면 호텔 직원들이 견디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부서장들은 월급의 60%를 반납하기로 하고요. 저는 월급의 80%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좀 두려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버 채널입니다. 어 그전에도 유튜브에 채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리더십이라든지 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4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채널 말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그 엑스트라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만든 채널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21년 9월 달에 호텔리어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은 그 아코르라는 프랑스 계열의 체인 호텔입니다. 한국에도 아코르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피텔, 풀만, 노보텔, 이비스 뭐 이런 호텔들이 아코르거든요. 뭐 페어몬트도 있고요. 그런데 인제 그 본사에서 제가 호텔리어와 동시에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호텔 그 유튜브의 규모가 너무 커졌잖아요.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모이다 보니까 본사에도 이제 말이 들어간 거죠. 이 총지베이는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끌려갔습니다. 예, 본사에 가서 어 바이스 프레지던트랑 미팅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지배인이라는 직책이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직책인데 호텔의 책임자잖아요. 어 두 번째 잡이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아무래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제는 호텔이 정상화돼 가고 있고 선택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호텔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포기하든지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유튜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놀랄 만한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너무나 사랑을 했거든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요병 있잖아요. 저는 금요병이 있을 정도로 호텔이 좋았습니다. 주말이 되는 게 아쉬울 정도로. 호텔 일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 호텔 일을 포기하고 유튜버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총지배인이라는 그 큰 직책을 처음 잡았을 때는 받았을 땐 너무나 좋았는데 총지배인 위로는 사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잖아요. 인생이 정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정체되고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게시하고 있는 콘텐츠를 소비해 주고 그다음에 댓글을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도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뭐 처음에는 1,000명, 2,000명이었던 것이 이제 게시를 하면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때로는 10만 명 넘는 분들께서 시청을 해 주시고 이 느낌이요. 새롭게 태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인생이 다시 어 제가 인제 한국 나이로 50 이거든요, 올해. 근데 50 살이 됐는데 어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호텔리어는 60 넘어가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새롭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그토록 사랑했던 호텔리어라는 잡을 포기를 하고요. 유튜버라는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질 않았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돈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민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어떻게 보면 돈을 약간 혐오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못했고 한국에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치부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저 역시도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명백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센시티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냐면 국민학교 때요.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산울림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산울림이 부른 노래 중에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중에 응답하라 그 드라마 시리즈의 리메이크가 돼요. 그래서 김필이라는 가수가 다시 부릅니다. 청춘이라는 노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래 가사가 그거거든요. 뭐 청춘이 언젠가는 갈 것이다. 뭐 언젠간 가겠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국민학교 1, 2학년 때 울었어요. 어. 너무나 예 인생이 좀 허무하고 도대체 이렇게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텐데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는 살아야 할까? 왜 태어난 걸까?' 뭐 이런 고민을 국민학교 1, 2학년 때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생이라든지 행복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어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을까? 자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로 인지했던 행복의 특성이 있는데요. 행복은 감정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뻔한 얘기죠. 행복이 감정인 걸 누가 몰라요. 근데 감정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특징은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감정은 자극이 있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도 감정이고 슬픈 느낌도 감정이고 두려움, 괴로움, 즐거움 여러 가지 다 감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막 웃는 사람은 없죠. 갑자기 있다가 우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어 감정의 특징이거든요.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 된다. 자극이 없이는 행복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한 달 넘게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 년이 지나면요. 웃을 수 있어요. 아무리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행복의 자극을 만들어 가셨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행복의 자극도 많죠. 뭐 아이들이 난생 처음 핸드폰을 산다든가 난생 처음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생 처음 차를 산다든가 저는 아직도 제가 샀던 첫 번째 차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미국에 살았었는데 어 그 차가 3,500 달러인가 그랬어요. 정말 똥차였죠. 4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그 중고차 똥차를 샀는데도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2번씩 세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진공청소기 가지고 내부까지 막 닦고 쓸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똥차를 가지고. 그만큼 엄청난 그 자극이 저한테 주어졌던 거죠. 난생 처음 차를 샀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그러한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냐죠. 어 3 개월이 지나고 6 개월이 지나면서 그 차는 점점 더 저한테 아무런 감정을 선물해 줄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행복을 느끼죠. '나는 이제 스카이에 들어갔어. 나는 이제 의대에 들어갔어.' 엄청난 행복감이죠. 근데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자극이 행복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는 고민을 해본 문제입니다. 저는 호텔리어였잖아요. 호텔리어는 가장 꿈을 꾸는 게 모든 호텔리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 총지배인입니다. 병원의 병원장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호텔리어 처음 시작할 때는 웨이터로 일도 했었고 리셉셔니스트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총지배인이 지나가면 눈 한 번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게 보였던 게 총지배인이고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엄청난 존재였죠. 근데 나중에 제가 어 웨이터에 불과했던 제가 호텔 총지배인이 됐잖아요.
와이프랑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총지배인 호텔리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웨이트리스로 시작했었고 저도 웨이터로 시작했었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총지배인까지 올랐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총지배인으로 부임된 날 둘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로 축하하고 그때까지 잘 견뎌 온 거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던 총지배인으로서의 그 부임이 과연 몇 달이나 지속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6 개월이 지난 미래, 그리고 1 년이 지난 후에 과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총지배인이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오디언스 중에 많은 분들께서 의사 선생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땄을 때, 레지던트라는 타이틀을 땄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극이 과연 나의 행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 억이라는 돈을 처음으로 만졌을 때 1 억이 3 억이 되고 5 억이 되고 10 억이 됐을 때 자극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행복을 안겨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100 억이 있더라도 그 100 억이 101 억이 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으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3 대라고 써 있는데요. 제 부모님 굉장히 젊으십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20 살이 많으시고요. 아버지는 29 살이 많으십니다. 아직 굉장히 젊으시죠.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은퇴를 하신 지는 20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20 년째 계속 생활비를 보내 드리거든요. 그리고 어 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제 딸과 아들인데, 저는 어 결혼을 한 지는 18년 차인데요. 아이들은 좀 늦게 나서 이제 막 10 살, 8 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얘네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 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대로 '내가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의무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부를 조금 창출하고 부를 늘려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3 대가 다 불행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어 한 가지에 관계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그 테크놀로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효율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임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이트 칼라 쪽이고 두 번째는 블루 칼라 쪽인데요. 화이트 칼라 쪽에서는 사무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고, 블루 칼라 쪽에서는 로보틱이 발전되면서 이 효율성, 생산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과 경쟁을 할 때 그들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지금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30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부를 전혀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산을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재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에셋과 라이어빌리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논리가 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와이프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도 없었고 그래서 어 애들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뭐 연봉도 1억이 넘었고 사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돈을 많이 모았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 구좌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버는 대로 다 써 버린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결국은 에셋과 라이애빌리티를 구분하지 못했던 저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셋이 뭐고 라이어빌리티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그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돈을 쓸 때 에셋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1억 짜리 외제차가 하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1억 짜리 외제차는요. 에셋이 아니고 라이어빌리티입니다. 왜냐면요. 에셋이 되기 위해서는 에셋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계속해서 늘려줘야 돼요. 근데 자동차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1억 짜리 외제차를 사게 되면요. 이 1억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할부로 샀으면 여기에 이자가 붙죠. 그래서 이자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나가죠. 두 번째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세금을 내야 되죠. 네 번째로 세차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를 내가 가지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덧붙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라이어빌리티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에셋이 아니고 라이어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많은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어 그게 지금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커다랗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돈을 왜 내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을까?' 다시 만약에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계속해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가 계속 사업을 해서 돈을 벌 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에셋을 늘려야 됩니다. 이 에셋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고 채권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어 계속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행히 에셋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은 에셋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기지를 보통 굉장히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영국에 집이 하나 있는데 모기지를 90%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디포짓은 10% 밖에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90%는 은행 론이거든요.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설사 10년 후에 그 집 가격이 이 배로 올랐다고 해도 결국 그 두 배로 오른 만큼 다 은행에 그 부채로 이자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대부분 다 라이어빌리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국은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워낙 집값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대부분 다 에셋은 사실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에셋은 채권 아니면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퇴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소개 말씀에 잠깐 언급이 된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총 6 개의 나라에 거주를 했고요. 한 8 개, 9 개나 되는 도시에서 거주를 1년 이상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나 각 지역에 있는 좀 다양한 문화도 봤었고 그다음에 삶의 좀 질이라든지 삶의 모습을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느낀 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말레이시아는요 인도네시아랑 굉장히 다릅니다. 어 말레이시아는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물가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영어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영어권이 아니거든요. 바하사라는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영어권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물가도 인도네시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뭐 1,000원짜리 한 장, 2,000원짜리 한 장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이런 곳에 제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은퇴를 말레이시아에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라이어빌리티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에셋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러한 에셋에서 수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은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은퇴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한다면 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그 스탠다드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식의 배당금으로 매달 500만 원을 받는다고 쳐보죠. 그런데 500만 원으로 제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영국이나 한국은 뭐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 뭐 중산층 정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같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레이시아에서 매달 받을 수 있다면 제 삶의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은퇴 계획은 좀 자산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자산을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총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강의하신 분 그 질문 받을 때 비슷한 질문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 미국 주식은요, 지난 20년의 평균 수익률, 지난 50년의 평균 수익률, 지난 100년의 평균 수익률을 다 따져보면 대부분 다 10%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년, 50년, 1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폭락장도 있었고,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도 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굴곡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주식 시장인데, 멀리 보게 되면 장기간으로 봤을 때 평균을 구해 보면 대부분 다 10%의 평균 수익률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인데, 인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는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선택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역사를 쓰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어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만들었던 선택을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인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거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비슷한 결정을 인류는 계속 해오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지난 20년, 30년, 50년, 100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다가오는 50년에도 적어도 10% 이상의 연수익률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식 투자라는 것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본주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자꾸만 숫자만 보게 되는데 사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의 환경이 얼마나 기업이 성장하는데 이로운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내드리는 것이 그 영국의 캠브리지에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저는 영국에 예전에 한 9년 정도 살았고,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장점이라고 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자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의료보험인데요. 영국은 의료보험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영국에서 수술도 받은 적이 있고,
뭐 치료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뭐 영주권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 워크 퍼밋만 갖고 있는 외국인이었는데 그 외국인한테도 돈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무조건 다 무료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런 환경은 사실 어 다 같이 복지를 누리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어 튀어나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자는 것은요, 결국 그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성공할 것 같은 회사를 찾아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사실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학비가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사실 자본주의에는 위배가 되는 사실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지 그 돈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이런 그 자본주의에 입각했을 때 바라봤을 때 유럽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세팅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유럽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이 유럽의 주식 시장이고요. 유럽은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 없습니다. 혁신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아이템, 혁신적인 아이템을 찾아내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여기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유럽입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제가 예전에 살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이 있는데, 정말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아마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거리를 걸을 때 보통 쇼핑몰이라든지 유명한 관광지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 다 즐거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미국에 가서 어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길거리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흑인들만 버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어 굉장히 그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구나라는 것을 예전에 미국에 거주를 하면서 느꼈었는데, 그만큼 잘 나가는 놈들만 밀어주는 게 미국의 그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발달한 거죠. 그 얘기는요,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계속 가속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이 순이익은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네 번째로 일어나는 산업혁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1 차, 2 차, 3 차가 있었겠죠. 뭐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것처럼 1 차는 증기기관이 만들어냈고, 2 차는 이제 전기가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났습니다. 생산성에 엄청난 향상이 나타났죠. 3 차는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3 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고 1 차,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투자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산업혁명을 우리가 1 차, 2차 이렇게 그 제목을 지은 것은 나중에 교과서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되돌아본 거죠.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 증기기관 때문에 뭐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걸 겪었구나. 이거를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전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또 한 번 일어났는데 이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인제 뒤돌아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었거든요. 3차 산업혁명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기에는 좀 빨리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다 알고 있어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 블록체인도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모습들을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자율주행 차를 몰아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메타버스 해보셨나요? 없으시죠? 어, 원격 진료 받아보셨나요? 음,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 한 번도 자율주행을 이해해 본 적이 없고 메타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원격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4차 산업혁명에 만들어내 가고 있는 그 기업들은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인 우리가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는데 이들 기업이 돈을 벌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의미는요, 이들 기업은 이제 시작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겠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그 강연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투자는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되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를 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주식 투자의 목적은요, 사실 부의 창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1년에 2배로 늘릴 거야. 뭐 2년 만에 3배까지 갈 거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과정을 좀 즐겼으면 합니다.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투자의 과정, 하루하루, 가 정말 우리한테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 텐데, 어,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기 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투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단기 투자는요, 복권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권 파는 데 가서 복권 한 장 주세요 이렇게 막 긁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복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복권 이렇게 긁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딱해 보입니다. 어, 과연 저렇게 긁어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설사 이 긁어서 만약에 1억, 2억이 당첨되더라도 그 행복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의문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운이 좋아서 단기 투자를 하면서 1년에 막 두세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2020년이나 2021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뭐 테슬라 같은 데 투자를 하셨으면 뭐 2배, 3배까지 늘어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행복은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극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공은 결코 또 다른 행복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한 번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5년, 10년 계속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주가 돼야 되는데요. 이 주주가 되자는 의미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다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오너의 입장에서, 내가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애플의 오너로서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재밌어집니다. 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뉴스가 매일매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이 아마존 케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더라. 뭐 구글에서 유튜브의 수익이 배로 늘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즐거운 뉴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보고가 나오는데 이 실적 보고를 받는 그 기간이 너무너무나 기다려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 실적 보고를 받을 때 마치 저는 제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는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성적표에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실망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주식 복권을 긁는 단기 투자의 모습보다는 한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주주가 되셨으면 한다.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고맙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어제 이메일로 대표님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것도 길게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님 시그니처가 이제 힘찬 목소리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힘차게 손 흔들어 주시는 거 이제 그건데 오늘 네. 오히려 이제 삶에 대해서 약간 철학과 함께 찬찬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큰 설득력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너무 아이고,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그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몇 개 있는데요. 그 어려운 질문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면 은퇴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있으세요. 예. 예. 규모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은퇴에 어 은퇴하고 나서 삶의 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에 보면은 이제 33억을 만들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33억을 목표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어 보통 이제 10%의 수익률을 계속 줬잖아요. 그런데 10%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균으로 10%의 수익을 줬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수익률을 보면 어떤 때는 30% 올라간 애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20%도 갔었고요. 40% 올라가고 마이너스 30%, 뭐 20% 올라가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10%쭉 올라가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를 가정하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 쪽에서 많은 그 리서치 결과에서 4% 정도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투자 금액의 4%를 매년 뺐어도 주식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늘면 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통상 믿음이거든요. 그 업계에. 자, 그렇게 되면 4%, 제가 아까 33억을 말씀드렸는데 33억에 4%면 1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30억 정도를 내가 주식에 가지고 있으면 매년 4%를 뺐어도요.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4%면 1억 2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2천이면 사실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억 2천이 제가 추구하는 그 은퇴 이후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그래서 30억 정도를 미국 주식에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30억 이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또 몸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그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거주하신 경험도 있으신데 미국 주식 외에 이제 그런 국가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경험이 있으신지 이걸 여쭤보셨습니다. 예. 예.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10% 정도 꾸준한 수익률을 줬다고 해도 어 어 안전 자산이 아니고 그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매수를 할 때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금액이 1억 이라면 그 1억을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10개월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야 폭락장에 갔을 때 계속, 뭐 지금이 가장 커다란 예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시기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폭락하는 게 그렇게 싫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주식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분산 투자라는 생각을 해볼 때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한국 주식도 좀 갖고 있고 중국 주식도 좀 갖고 있고 동남아에도 좀 투자를 하고 이러면 더 좋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저 역시도 동남아 기업 중에는 C 리미티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랩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메인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커다란 투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지금 영국에 계신데 영국의 예. 주식 상황은 어떤지, 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 보셨는데 그중에 영국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지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어 일단 그 영국의 주식 시장은요 너무나 보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가치주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투자 종목을 보면 대부분 다 금융주고요. 제조업은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뭐 최근에 엔비디아랑 뭐 합병을 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했었다가 이제 완전히 결렬이 됐는데, Arm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Arm이었거든요. 근데 그 Arm조차도 상장을 미국이 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투자할 종목이 없는 것이 영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혁신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주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주식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영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 때문인데, 제가 또 호텔 총지배인으로 일을 오래 하면서 세계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럼 호텔 총지배인들은 보통 호텔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항상 호텔 안에 살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한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는데, 호텔 안에 살게 되면 호텔 직원들과 우리가 가족이 돼 버리잖아요, 한 집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호텔 직원들하고 엉클, 안티 이렇게 부르면서 삼촌, 이모죠 완전히. 그래서 항상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호텔 밖에 살았으면 엄마 아빠랑만 소통을 하니까 한국어에 많이 노출이 됐을 텐데, 호텔 안에 살면서 엄마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영어를 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더 편하게 느끼게 됐고, 한국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하기는 하는데 아직 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어 지금 10살 8살이기 때문에 영어가 거의 지금 모국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국어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의 영어 수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강연도 많이 하고 영어로 호텔을 이렇게 총지배인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 한국어가 완벽했기 때문이거든요. 완벽한 한국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수준이 높았고, 그 사고를 그냥 영어로 번역해서 여태까지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영어가 됐건 한국어가 됐건 이 사고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만큼 한 가지 언어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들의 사고는 이 어, 언어의 제한 때문에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영어권에 좀 들어와서 영어를 모국어로 좀 만들어 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사고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겠구나라는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 오게 된 거죠. 예.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 유튜버로서의 삶과 호텔리어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예,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마 지금 그 강연 함께 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병원에 다니는 것도 직장이니까요. 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 제가 23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지금 직장이 없는 거잖아요. 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요, 굉장히 그 마음 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시작과 끝이 있죠. 월요일 날 시작을 하고 금요일 날 끝이 있고, 그리고 휴가도 있죠. 어 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도 있고 끝나는 시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끊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삶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가 조절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는 월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는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또 원하는 시간에 잘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혼자 통제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기 은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좋은 점은 가족 아이들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들 학교가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걸어서. 근데 항상 아침에 걸어서 같이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오후에 가서 기다렸다가 픽업을 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우리 세대는 사실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가족하고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유튜브는 또 성장을 계속하잖아요. 어 아직 지금 함께 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사실 삶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행복감을 우리 인생에 만들어 주는데 결국은 이 성장이 멈춥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나이가 먹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성장은 뭐 30살 되면 멈추죠. 근데 사회적인 성장 역시도 50대 정도가 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다시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강 곡선을 다시 상승 곡선으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세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몸살 감기도 있으신데 열정 어린 강연해 주신 최철 대표님께 그리고 철학이 담긴 강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